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는 아실 겁니다. 1차 산업혁명이 전기기관의 발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전기에너지,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우리가 정보화혁명, 첫 번째 정보화혁명이라고 하는 3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드디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뭐가 그렇게 틀리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3차 산업혁명에 비해서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기술이 바탕이 되어서 AI라든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같은 이런 지능정보기술이 바탕이 된 융합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기술도 이런 기술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고, 이런 기술이 바탕이 되면서 기존의 산업을 파괴할 정도의 그런 막강한 그런 혁신력을 가진 기술을 한번 중심으로 논할까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기술들은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은 몇 가지 기술을 뽑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우리 영상에 보셨다시피 사물인터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IoT는요, 얼마나 중요한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혁신기술 중에서도 IoT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바탕이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람과 사물을 연결했던 기존의 인터넷에 비해서 이 사물인터넷은 사물과 사물, 그리고 사람과 사물, 그리고 공간, 심지어 시스코 그룹에서는 IoE, 만물 인터넷으로까지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바로 사물 인터넷이 기반이 된 사회가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회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일자리 문제는 아까 도덕희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고, 마지막 부분에 제가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 인터넷은 이렇게 만물 인터넷으로까지 발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물 인터넷이 우리 해운 분야에도 적용이 되고 있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이 그 해상과 그리고 육지를 연결하는 그런 이 내비게이션 같이 사물 인터넷이 적용된 사례를 이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물 인터넷은 블록체인, 우리 해운 분야의 파괴적 혁신 기술이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 이미 도입이 돼서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 그런 블록체인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상선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타임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물 인터넷 센서가 아까 보니까 그죠? 센서가 단순히 신호를 보내고 연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물 인터넷은 기존의 사물이 가지고 있던 가치와 또 다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서로 결합이 되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서비스 형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물들이 목소리를 냅니다. 그 내는 목소리가 센서를 통해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되고, 그 데이터들이 뭐가 되느냐? 빅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지금 왜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무어의 법칙이 존재하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만들어지는 최근 2년간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데이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의 데이터들, 그죠? 얼마나 많은 영상과 그 다음에 자료들이 올라가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웹 로그 파일도 수없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기존에 있던 경제적인 거래 내역이라든가
또 의료 기록 등등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빅데이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규모, 볼륨을 얘기하지만 볼륨만으로는 빅데이터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빅데이터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다양성, variety라는 다양성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기업에서 사용했던 정형화된 데이터들, 어떤 필드에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고정 데이터가 주로였다면 지금은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비정형적인 데이터,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이런 비정형적이고 반정형적인 데이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데이터의 다양성이 중요하고 거기다가 빅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요트 대회를 한창 하고 있는데 거기 센서들이 보내주는 데이터들을 하루 동안 또는 일주일 동안 모아가지고 다시 보내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곧바로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간성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3V가 바로 빅데이터의 3대 특성이면서 이 세 가지 특성 중에 두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정형적이고 또 반정형적이고 비정형적인 데이터들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그죠? 지난주인가요? 우리 북한에 가서 깜깜이 축구를 하는 바람에 너무나 답답했었죠. 독일이 2014년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을 합니다. 근데 독일 선수들이 공을 잘 차서 우승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빅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우승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느냐? 빅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수집했냐면 선수가 착용하고 있는 이런 옷이라든가 그리고 신발, 공 이런 데다가 센서를 부착시켜서 이 센서가 모든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었느냐? 골 성공 감지 알고리즘을 개발합니다. 선수 센서의 기록과 공이 보내주는 센서의 기록을 취합해서 보니까 공과 선수의 거리가 1m 미만이고 가속도가 55ms 이상이 될 때 발로 공을 찼을 때 그 골이 될 확률이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려주고 이 알고리즘에 맞춰가지고 선수들을 훈련을 시키고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휴식 시간에도 데이터 분석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그것을 보고 선수들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요. 결국은 선수들이 직접 데이터 분석 정보를 확인하면서 컨디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최적화된 훈련 과정도 제공하고 가끔씩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잘 뛰는 선수인데 오늘 몸이 무겁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는 보통 이제 아나운서들이 그 상황을 보고 설명을 하는지 앞으로는 감독이 선수 교체 시기나 이런 것들을 선수가 뛰고 있는 이 센서를 통해서 보내주는 선수의 심장 박동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교체 가능한 선수들을 교체시키고 또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오늘 좋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를 대신 출전시킬 것인가 이것도 미리 시나리오로 만들어 가지고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술을 2014년도에 이미 독일은 도입을 했습니다. 독일이 이런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배경은요. 독일이 SAP라는 아주 훌륭한 IT 회사를 갖고 있죠. ERP, SCM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SAP사는 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AP사는요. 인메모리 컴퓨팅이라는 기술을 빅데이터 기술에 도입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보조기억 장치에다 저장을 했다가 다시 불러와 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보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인메모리 컴퓨팅 기술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저장 장치로 안 보내고 바로 분석해서 보냅니다. 당연히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전까지는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게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하둡이라는 기술, 이 기술이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처리할 수 있는 분산 파일 처리 시스템인데,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 앞에 있는 이 간단한 그림으로 해결이 됩니다. 전에는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게 좋다 했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모으면요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분산해 가지고 병렬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알파고하고 우리 이세돌 9단하고의 경기 때도 알파고는요 이미 분산 병렬 처리 시스템이 가능한 AI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죠? 원천적으로 불리한, 인간이 불리한 그런 시합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번 져준 것도 작전상 져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 하면은 일단 복잡한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가지고 여러 서버에 나누어서 1차적인 결론을 내는 게 맵 기능이고요. 이렇게 나누어서 해결된 이런 맵 결과를 다시 의미 있는 결과 하나로 묶어내는 게 리듀스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되는 게 분산 병렬 처리 시스템이고, 맵 리듀스라는 이런 간단한 논리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최소한 우리가 IoT라든가 빅데이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언론에서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무엇인지 정도는 좀 아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미 조선소에서는 십 빌딩 프로세싱에 이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항만공사에서도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해서 예를 들면 터미널 내 혼잡도 제공 화면을 예시하면서 어떤 터미널을 선택하고 날짜를 선택했을 때 혼잡도가 언제가 제일 붐비는지 이런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합니다. 아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도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이해 능력 등을 실현하는 기술이 바로 AI입니다. 근데 AI가 최근에 와서 나온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나왔던 기술인데 왜 최근에 와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더 각광을 받고 다시 부각이 되느냐. AI는요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세돌 9단하고 붙었던 알파고가 어떻게 해서 알파고인지 아시죠? 고가 바둑이고 알파는 인간의 숫자가 아니고 저 천상의 숫자죠. 그래서 알파고입니다. 이 알파고는 학습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이 학습 능력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아까 도 교수님 강의 중에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앞으로 전쟁을 한번 치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IT 관련된 선구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인류가 인간들끼리 전쟁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AI하고 전쟁해가지고 어쩌면은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파괴할 수도 있다 라고까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AI는요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학습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그런 말을 합니다. 선생들이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알아라. 근데 인공지능은 1개를 가르쳐주면 1000개, 10,000개를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미 인간과 컴퓨터의 대결에서 체스 왕도 눌렀고요. 그리고 퀴즈쇼에서 2011년 퀴즈쇼에서 IBM 왓슨이 인간을 누르고 우승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 분야에서는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 자율운항 무인 선박 시스템에 이 AI를 탑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해 기술이나 운전은 구글카에서 보듯이 선박이나 자동차
자체를 로봇화할 수 있고, 관제사는 비행기의 항로에 따른 오류를 탐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거나 자칫 잡담이나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리면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AI가 수행하면 이런 오류 확률도 떨어진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가 선장이나 일반 의사도 대체할 그런 날이 머지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중앙일보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하는데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저는 클라우드라고. 왜 클라우드를 추가했는가 하면 데이터가 흐르는 길에 개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각종 디바이스가 발생시키는 IoT 센서를 통해서 보내주는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그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되고 그 빅데이터를 머신러닝 같은 걸 이용해서 AI가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클라우드로 보내서 또는 디바이스로 다시 보내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AI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도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죠. 클라우드 서비스는 처음에는 어떤 스토리지, 저장 공간을 빌려 쓰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인프라스트럭처 등 모든 것들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클라우드를 서비스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자, 이 앞에 있는 이 다리가 무슨 다리일까요? 이태리 가보신 분들은, 이태리 피렌체 가보신 분들은 이 다리 보셨을 겁니다. 정말 유명한 다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초콜릿 선전하는 데도 나옵니다. TV에, CF에도 나옵니다. 뭘까요? 다리 이름이 뭘까요? 베키오 다리랍니다. 제가 이 베키오 다리를 왜 얘기를 말씀드리냐, 똥단지 같이. 자, 이 베키오 다리에서 유명한 사람이 만납니다. 남녀가 만납니다. 이 남성이 이렇게 가는데 여성들이 지나가다가 이 빨간 옷 입은 여성이 막 뒷걸음질 해가지고 이 남성을 쳐다보고 있죠. 누구와 누굴까요? 베키오 다리에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사랑과 관련된 얘기, 러브 스토리에 대한 정말 명작들을 우리 후손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 남성은 단테고요. 여성은 베아트리체입니다. 단테의 신곡 아시죠? 그죠? 단테는 정말 유명한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낸 그런 훌륭한 작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작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베아트리체의 역할이 아주 컸다는 거죠. 인공지능에게는요, 빅데이터가 제공이 돼야 돼요. 빅데이터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한 가지 예로 구글에서 처음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요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초창기에 어땠냐면은 흑인 여성 얼굴을 보여주니까 인공지능이 뭐라고 답했냐면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흑인 여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침팬지, 고릴라로 대답을 했어요. 미국 사회가 막 발칵 뒤집혔죠. 이유는 인공지능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때만 하더라도 빅데이터가 사람이 주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었는데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만 제공했냐면 흑인 남성, 여성은 주로 백인 여성에 대한 데이터만 제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흑인 여성을 보고 침팬지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그런 대답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어떤 주제만 주면 지가 알아갖고 데이터까지 찾아서 지금은 그런 실수 안 합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자율운항 선박도 가능해집니다. 이제
정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기술이 파괴적 혁신 기술입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이 그래프는요, 파괴적 혁신 기술이라는 것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그래프인데, 이 파괴적 혁신이라는 기술이 언제 처음 소개가 됐냐면요, 1997년 미국 경영학자 클레이턴 크리스텐슨이라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가 그 사람의 저서 혁신 기업의 딜레마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한 개념입니다. 보시면요, 여기 선이 두 개가 크게 나옵니다. 여기는 보면 그 혁신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존속적 혁신과 그리고 파괴적 혁신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존속적 혁신은 뭐냐면 기존의 대기업들이, 잘 나가는 기업들이 높은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기존 제품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높은 그 수준의 고객들을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데, 기술이 오히려 고객들의 욕구보다도 더 앞서 나갈 수도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파괴적 혁신 기술은 뭐냐 하면요, 파괴적 혁신 기술은 샤오미 같은 기술입니다. 자, 샤오미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분명히 삼성이나 LG보다는 기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 샤오미가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샤오미의 전략이 뭐냐? 파괴적 혁신 기술이에요. 그래서 점진적 혁신을 추구하는 이 대기업들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런 간단하고 좀 떨어지는 기술, 값싼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고객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그 니즈에 맞는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파괴적 혁신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되면서 심지어는 대기업이 갖고 있었던 그 고객들까지도 이 파괴적 혁신 기술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전략이 이 바로 파괴적 혁신 기술입니다. 아시겠죠? 이 파괴적 혁신 기술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기존 산업의 경쟁 실소를 파괴해서 경쟁 우위와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타 산업에 영향을 미쳐서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융복합을 촉진시키고, 그러면서 소비자 행동이나 사고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시장과 신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일반 소비자는 물론 정부나 기업의 정책, 규제, 형태를 모두 변화시킨다 해서 우리가 파괴적 기술 혁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점진적 혁신 기업, 기존의 대기업과 파괴적 혁신 기업 무슨 차이가 있을까? 보시니까 그죠? 한마디로 점진적 혁신 기업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탐험, 발견, 이런 창의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플이나 구글 같은 이런 기업을 파괴적 혁신 기업이라고 하고, 망한 노키아나 블랙베리 같은 이런 기업들은 혁신에 취약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파괴적 혁신 기술은 각 분야별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는 이 자동차 산업도 보면은 파괴적 혁신 기술에 보면 자율주행차, 자동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존에 있는 물류창고에 투입된 키바 로봇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또 근거리 배송에 드론을 투입하는 사례라든가 등등 파괴적 혁신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해운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 기술을 들려면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자, 블록체인이 도대체 뭐냐? 아마 대부분이 블록체인 그러면 비트코인을 먼저 떠오르시죠, 그죠? 근데 비트코인 리콜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적용한 한 가지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원래 블록체인 기술은요, 보안 기술로 굉장히 뛰어난 기술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블록체인은 분산 처리와 암호 기술을 동시에 적용해서 높은 보안성을 확보하면서 거래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기술로 지금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블록체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먼저 예를 들어서 송금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A가 B에게 송금을 하려고 할 때 해당되는 거래 정보가 블록이라는 것에 저장이 됩니다. 블록에 저장이 되고 나면요, 이걸 전에는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제3자의 어떤 보증이 필요했지만 블록체인 안에서는 제3자의 보증이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뭐냐? 그 블록체인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당사자들이 그 거래에 대해서 51%가 찬성을 해줘야 돼요. 거기 동의를 얻으면 신뢰가 확보가 되고 나면은 하나의 블록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블록체인에 속한 모든 당사자들이 거래 기록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의 블록에서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그게 되는가? 쉽게 그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돼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의 블록은 그 전의 블록의 데이터를 또 갖고 있고 또 오늘의 지금 현재의 블록은 10분 후에 만들어지는 다른 블록에 또 그 데이터가 블록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목걸이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걸 나쁜 마음을 먹고 해킹을 하려고 하면요, 그 전의 기록들 다 고쳐야 되는데 그게 10분마다 하나씩 계속 블록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걸 찾아내는데 해킹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블록체인 연결 구조를 보면 그 전에 블록의 값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해시 값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해시 값은요, 우리가 애플에서 APPLE를 EPPLE로 영문자 한자만 바꾸면은 암호화된 걸 다시 애플로 이렇게 복조하는데 비슷하게 나올 것 같지만 해시 함수는 완전히 다른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해시 함수로 이전 블록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킹이 불가능하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의문이 생겼죠. 그런데 왜 요즘 가상화폐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가상화폐 시장은 완벽한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는 디지털 모바일 비즈니스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 당사자 간의 거래 정보를 즉시 일치화시키고 고객, 금융사, 제휴사 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가 바로 IBM과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요, 블록체인 지금 해용 블록체인계에서 이 블록체인을 아주 정착화시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공적으로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IBM과 합작을 합니다. IT 기업과 융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IBM과 융합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지금 블록체인의 결과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발표하는 데 보면은 머스크 라인 쪽보다는 IBM 쪽에서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IBM이 바로 머스크와 국제무역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 이렇게 그림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국내에서도 아까 현대상선 얘기를 했는데 SM라인에서도 보면 인공위성, 통신업자 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을 연결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파괴적 혁신 기술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도입했을 때 그러면 기존의 EDI는 어떻게 될 것이냐? EDI 장부보다 분산 원장을 이용하는 미래 블록체인이 앞으로 훨씬 그죠? 안전하고 그리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효율성이 높은 페이퍼레스 되는 그런 그 형태가 되겠죠. 기존 무역금융과 블록체인을 적용했을 때 무역금융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되고 블록체인으로 모든 당사자들이 연결이 되고 한 거래가 이루어지면 블록체인 내에 블록체인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당사자들이 모든 기록을 공유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해온 혁신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저는 경영학이 기본입니다. 경영학자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6가지 정도로 저는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ICT 기반으로 BPR 하라고요. BPR 기법은 이미 옛날부터 나와 왔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ICT 기반으로 BPR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벤치마킹 하라는 거죠. 잘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융합하고, 특히 중요한 게 저는 혁신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가치관이나 사고체계나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혁신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지만 해운이 혁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 문제, 핵이사 교육과정 개편 이런 것들은 당연히 따라가야 될 숙제고요. 한 가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BPR은 뭐냐 하면요.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 점진적인 혁신이 아닙니다. 아까 파괴적 혁신처럼 기존 산업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을 정도로 프로세스 중심으로 기업을 혁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오늘 우리 그죠? 맥넷 얘기하시죠? 바로 해양산업 전체를 클러스터화시키고 통합하겠다는 의도에서 이 워크숍이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영역, 너네 영역 이런 영역의 파괴를 통해 가지고 저는 해운항만조선 빅데이터 플랫폼이 빨리 구축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조선이 해도 안 되고 그죠? 해운이 해도 안 됩니다.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은 잘 되면은 같이 잘 살 수 있고요. 안 되면은 같이 못 삽니다. 과감하게 BPR 해야 됩니다. 해양사업 전체를 우리가 BPR을 통해 가지고 고객 지향적인 조직을 구축하면서 비부가가치적인 일은 제거하고 불필요한 데이터와 기능을 제거하면서 업무 정복을 개선시키고 업무상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면서 관리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BPR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BPR이죠. 그죠? 어느 조직이든지 혁신하려면 BPR이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BPR에 관심도 안 가지고 그죠? 막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상처를 깊숙이 치료는 하지 않고 끝에 닦지만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서 썩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 BPR은 뿌리까지 다 뽑으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 벤치마킹. 제가 좋아하는 기업 중에 아마존 얘기를 합니다. 아마존의 주가가 원래 얼마쯤 할까요? 한 주당 얼마 할까요? 1820달러랍니다. 182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예. 근데 앞으로 2년 내에 3000달러를 능가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존이 21년 만에 주가가 1000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아마존이 처음에 성공한 기업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존은요, 인터넷 서점이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1995년도쯤, 94년도, 9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완전 들쭉날쭉, 주가도 들쭉날쭉이었고, 2000년대, 닷컴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인터넷 서점도 망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마존은 뭐로 거듭났습니까? 완전히 인터넷 쇼핑몰로 그죠? 거듭났죠. 근데, 그러고 나서, 최근 한 2, 3년 전부터는요, 월마트의 매출을 앞질렀어요. 오프라인 매출을 온라인이 앞질렀다는 겁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 되면 미국에서는 뭐 합니까? 금요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 하죠, 그죠? 추수감사절 그 주가 있는 주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하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근데 요즘 블랙 프라이데이 안 합니다. 대신에 뭐 합니까? 사이버 먼데이. 사이버 먼데이는 추수감사절 그 주는 몽땅 다 휴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휴가 끝나고 나서 월요일 날 출근해가지고
사이버 먼데이 때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존의 지금 그 주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아마존이 이 유통업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존은요, 클라우드 서비스, 세계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입니다. 그러면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으로 세계 최고가 되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요, 아마존이 유통업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것 중에 3분의 1이 추천 시스템에 의해서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3개가 팔린다 하면은 2개는 우리 고객들이 직접 선택한 것이고,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아마존의 추천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추천해 준 그걸 고객들이 산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추천 시스템을 잘 적용하고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존은요, 처음부터 고객들의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분석해 가지고 고객이 미처 몰랐던,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추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그 기술이 결국은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가 되었고, 지금의 수익은요, 아마존에서 제일 수익이 많이 나는 거는 바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나는 겁니다. 아마존에서 우리 그죠, 사이버 먼데이 때 막 역직구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엄청 물건이 많이 팔리는데 그 수익이 얼마나 나겠나 싶은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갖고 물건은 많이 팔리지만 수익은 많이 안 나요.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는 지금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는 세계의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아마존은요, 더 이상 유통업이 아니고 인터넷 서점이 아닙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입니다. 이 아마존은요, 물류창고에다가도 AI를 탑재한 키바라는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을 이용해서 근거리 배송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고객이 주문할 걸 미리 예측해갖고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물류창고에다가 고객이 물건을 미리 준비도 합니다. 그 다음 또 스타벅스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스타벅스는 여러분들 아까 도 교수님 얘기하실 때 스타벅스 잠시 얘기하셨죠, 그죠? 스타벅스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가격이 비싸서 처음에는 이용을 안 했지만 스타벅스가 고객 관리를 정말 잘합니다. 스타벅스에 가입하고 여러분들이 그 별 풍선을 모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별 풍선을 갖다가 20개를 모으면 골드 회원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12개가 모이면 뭐를 주느냐면 한 잔을 서비스로 줍니다. 근데 12개 모으기 쉬워요. 에코컵 가져가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사용하는 그죠, 그 컵이라든가 이런 거 들고 가면, 텀블러 들고 가면 또 줍니다. 그래서 12개 모으기는 쉬워요. 그리고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통 우리 카드에 있는 돈을 간편 결제식으로 스타벅스 예치금으로 이렇게 예치를 시켜요. 보통 사람들 5만 원씩 3만 원씩 이렇게 예치를 시키는데, 전 세계에 브런치가 있는 이 스타벅스의 예치금이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얼마입니까? 세상에 고객 예치금이 12억 달러랍니다. 하나 약 1.3조 원이랍니다. 엔간한 미국의 중소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이 많은 돈을 가만히 두고 보려니까 너무 그죠? 마음이 아프죠? 은행들이 뭐 하는 겁니까? 고객이 예금하면 그 돈을 대출해 갖고 그죠? 돈을 버는데, 엔간한 은행보다도 더 많은 예치금이 있는데 스타벅스 그 관계자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걸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요, 인터넷 은행을 넘어서서 뭐를 하겠냐면은 비트코인 은행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비트코인 은행이 지금 그 실행 중에 있습니다. ICE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라는 그 미국 정권거래소의 대표적인 그룹입니다. 이 그룹에서 하는 그 백캣이라는 기관 대상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파트너로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 비트코인 은행을 출범시키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마존이
더 이상 인터넷 서점이 아니듯이 스타벅스가 별다방이 아니고 이제는 비트코인 은행으로 거듭나겠다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이런 혁신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이렌 오더라는 것 아시죠? 가서 줄 설 필요 없고 차 안에서도 미리 주문하고, 그리고 스타벅스 매장에 그냥 가서 줄 서서 주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해요. 그러고 나면은 다 됐으면 스마트폰으로 연락이 와요. 그럼 가서 나는 그냥 찾아오면 돼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해갖고 미국으로 본사로 다시 가가지고 이 사이렌 오더가 엄청나게 지금 처음에는 그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지만 실제로 쓰는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서비스라는 거예요. 넷플릭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아까 우리 그 파괴적 혁신의 대표 주자가 샤오미라 그랬죠.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샤오미 그러니까 말씀하셨죠. 샤오미 그러면 싸고 좀 질이 떨어진다. 맞아요. 근데 그게 그 샤오미의 컨셉입니다. 혁신적 파괴 기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DVD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지금 DVD 시장, CD 다 파괴했죠. 그죠? 다 문 닫았어요. 넷플릭스 대단한 기업이죠. 그죠? 바로 파괴적 혁신 기술 사례입니다. 우리 융합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죠? 대표적인 게 IBM과 머스크의 블록체인. 자동차 산업이 그죠? IT 기업인지 자동차 산업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새로 나온 현대 소나타는요, 기본이 2,500만 원인데 옵션을 넣으면 3,900만 원이 된답니다. 1,400만 원 정도가 옵션인데 그 옵션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 있답니다. 항공산업에서도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T가 기반이 되는 것은 항공산업이 우리 해운보다도 더 빠르게 그죠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뭐 다들 아실 거고, 그렇다면 우리 해운항만조선은 IT 기업과 또 어디하고 융합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파괴적 혁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고의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것들하고도 우리 결합하고 융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보고 어쩌면 너무 오버한다, 응? 라고 얘기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공유 선박 기자재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유 자동차도 나오고 공유 항공 엔진도 앞으로 나올 것이고, 지금 롤스로이스 자동차에서는 얼마 전에 CEO가 자기들은 공유 자동차 안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말인데, 과연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나왔을 때 그 기술이 상용화되었을 때 그 말이 계속 유효할까 의문이 생깁니다. 롤스로이스는 항공기 엔진에 이미 이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 아이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엔진 결함이나 교체 시기를 예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미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공유 선박, 공유 기자재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혁신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혁신적인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우리 007 영화 시리즈가 어떻게 나온지 아시죠? 독일하고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는데 도저히 독일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합군에서 그냥 막 앞뒤 맞지 않아도 되니까 방법을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정말 평소 때 생뚱맞은 직원 하나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007처럼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해보자. 하도 답답하니까 했대요. 성공했답니다. 이제 우리가 기존의 틀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혁신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제가 제안입니다. 좋은 것들만 얘기했는데 일자리 문제 그죠? 뗄래야 뗄 수 없죠. 해수부에서도 지금 일자리 문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양산업 관련해서 유망 직업을 소개하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선박 항해 지원 플랫폼 및 선박 자율 운항 기술, 빅데이터 활용 해양 정보, 해양 예보 기술, 해양 생태계 건강성 보건 기술, 인공지능 해저 로봇 기술 등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없어지는 일자리도 많지만 해운 산업에 관련되는 새로운 유망 직업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감히 해기사 교육 과정도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파괴적 혁신 기술 기반의 창의적인 교육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 해운업계의 미래는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학교에 있는 그 입장에서 우리 그 해양 산업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이 혁신의 주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